자, 지금부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스피커상에 오류가 있어갖고 조금 늦게 시작한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온 분들이 2015학번하고 2016학번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그 2015, 2016학번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나?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할 계획인데, 잠깐만요. 마이크 놓고 다 들리죠? 예? 마이크 다 들리죠? 왜냐면 이게 마이크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 그래요? 요즘에 TV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나눌 거고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정보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홍서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못 들어봤다면은, 지금부터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은 언론에 있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 세계 어떤 석학이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하는 포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각 국가에 있는 대표자들이 이제 기업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1월에 하는데요. 올해 2016년 1월에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유능한 학자나 아니면은 기업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들이 2000년 정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논의가 됐지만, 올해 들어와서 선언한 그런 의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그런 혁명이 있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의 변화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직업들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대학에서 뭔가를 배울 때 이것들을, 이러한 큰 흐름들을 알고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미래에 나한테 더 맞는 직업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혁명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 세 가지의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의 간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방식이나 교육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기존에 있는 혁명의 또 다른 정의를 보면은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이런 것도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에서 저러한 형태의 혁명이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었을까요? 저런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성계 이화도 회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새로 생겨났듯이.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에서는 일하는 방식, 관습이나 제도,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도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산업군도 바뀌고, 교육도 좀 바뀌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발전이 됐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한번 좀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생겨났어요.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서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가 도입이 되었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은 증기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진짜 해전에서 엄청나게 강한 거북선이 만들어졌거든요. 목선, 나무로 만든 게요. 근데 이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미국이 이제 일본을 개항을 할 때 증기선이라는 걸 갖고 오는데 기존에 있는 배, 아주 큰 배보다 10배 이상의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 동력원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그 배를 봤을 때는 무슨 섬이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이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논밭을 갈 때 소의 힘을 빌리거나 인간의 힘으로만 갈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딱 보면은 이쪽은 전 세계의 역사고 이쪽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1765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독립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이제 정조 시대, 뭐 영린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 중에서. 그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쉽게 만들고 나서 서구에서는 뭘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파워를 키운 국가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남미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가 다 이제 식민지화 된 거였죠. 이렇게 됐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전기에너지라는 것들이 발명이 됐어요. 전기에너지의 발명을 인해서 이렇게 됐고요.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러한 전기에너지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걸 갖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만들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의 체제가 다가온 거였죠.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한 사람이 대량 생산이 없으나 한 사람이 이 스피커를 만들 때 혼자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스피커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 10명, 20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나사만 끼고 어떤 사람은 스피커만 끼고 그런 식으로 분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이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되게 영향이 있는 역사가 있는데 일본이 1854년에 개국을 해요. 미국의 캘브레이드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시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칼을 2개 차고 다니는 게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증기선을 가지고 일본한테 개항의 압력을 놓고 일본은 미국의 이제 선진적인 문물을 그때 받아들이죠. 그래서 개항을 해가지고 14년 만인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는데 메이지 유신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은 다 상투 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양반 갓 쓰고 옛날 영화 봤듯이 그런 게 무너지고 상투도 다 벗어내고 지금 이렇게 짧은 머리나 이렇게 하듯이 일본은 14년 만에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때 근대화를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요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서구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꾸 넘봐요. 그래서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벌어지는데 강화도 조약이 이제 계기가 된 운요 사건이 벌어지는데 75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 애들이 강화도에 와가지고 수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공격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새로운 기술로 무장을 하니까 일본은 겨우 2명이 경상됐는데 한국은 35명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했어요. 이러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기술에 의해서 힘의 균형이 좀 깨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구한말로 접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일본은 이때 이미 개항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 국가를 넘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79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게 2차 산업혁명 때도 진행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힘을 기반으로 해서 식민지화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1903년에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처치로 만들고요.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발표를 하죠. 이런 형태로 2차 산업혁명 전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한국은 이렇게 되다가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지배를 받는 한일 합방 조약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전환기에 이때는 조금 늦게 전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역사적인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1969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은 미국에서 아르파넷이라고 아르파넷이라는 걸로 처음에 활용이 됐는데 이 아르파넷은 뭐였냐면은 저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군사적인 경쟁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군사적인 군수물자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주에 보내는 아폴로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미국이 대학교하고 군대하고 협력을 많이 했는데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르파넷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되면서 지금 인터넷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이제 3차 산업혁명 전후의 역사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식민사회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그러한 이제 한일합방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하고 그런데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6.25 전쟁. 여러분도 아마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꽤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6.25 전쟁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 그러니까는 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20세기에 일어난 전쟁 중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전한 그런 전쟁이에요. 너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는 너무 아픈 전쟁이죠. 그래서 연합군은 16개국, 그 다음에 북한 쪽에는 중국과 소련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간 건데 당시에 남한 인구가 1,900만 명인데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부상하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10명 중에 1명꼴이 죽었죠. 불과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억을 많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전후 역사인데요. 자,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메가더죠. 그쵸? 이번에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 나왔지만은 거기 이거는 이제 6.25 때 전쟁이 나고 나서 한강에 있는 철교, 제1한강교를 많이 아실 텐데 그 철교를 폭발을 시켰어요. 북한 애들이 못 내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리로 이렇게 피난민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살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 애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사과예요, 사과. 여러분들이 아마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에 가면은 지금 아이들한테 저런 과자를 좀 좋아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사과고 여기 중학생이 땡큐 베리마치라고 써 있죠. 미군들이 우리나라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과 한 개씩 주면은 그걸 그렇게 고마워했던 거죠. 불과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아녀자들이 뭔가 먹을 거를 찾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의 불과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콩고가 어디에 있는 나라죠? 콩고.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필리핀이 어디에 있죠? 동남아시아. 가나.
아프리카죠. 대한민국. 보세요.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79달러예요. 가나가 179달러. 필리핀이 254달러. 콩고가 360달러.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봤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변한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변화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가졌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의 이제 고도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파독 광부. 그러니까는 독일에 가서 돈을 벌려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잘 사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안 가는 독일의 광산에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벌었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중동에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그런 땡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거기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송금을 했죠. 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과 이제 정부하고 그 다음에 수출 증대 전략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성장을 이뤄내죠. 요게 보면은 64년부터 78년까지 60년대 약 15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 기록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전 세계 기록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저력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성장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세대는 사실은 매년 가계소득이 되게 증가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증가가 별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이미 잘 살았으니까. 그러한 때가 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였는데 70년에는 수출 10억 달러, 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6.25 전쟁 직후에 67달러였거든요. 60년에 79달러였는데 96년에는 12,000달러가 넘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면 더 놀랄 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60년에 79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27,000달러예요. 28,000달러에 가깝죠. 가나를 보세요. 여기는 한 8배. 필리핀 한 10배, 2,800달러. 우리보다 거의 10분의 1이죠. 콩고 1.5배. 여기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짧게 해서 막 키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뭐 마라톤을 생각을 해봐도 똑같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땀 흘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 표를 보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딱 보면서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진짜 고생하면서 많이 사셨거든요. 그 시대에. 예. 이러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떠냐면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수출 규모로 따지면 세계 6위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자리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수치상의 데이터의 현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전후 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40년 동안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내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알파고를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예?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징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도 뭐 선전을 하지만 로봇이 조금 일상화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3D 프린팅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비디오 동영상 한번 보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쪽에서 안 먹혀서 외부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봤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선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됐다. 그러니까는 작업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시장의 증산층 증가 및 소비 영향력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과 SNS 같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러한 사회관계 시스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노령화 사회로 전환이 되고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된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요게 관련된 그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한 건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2016년 1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빅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 요게 실제로 알파고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됐던 게 되는 이유가 이세돌의 대국을 컴퓨터 안에다 되게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되게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IoT 기술이나 홈 오토메이션 이러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카카오 택시 같이 차량을 공유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내 빈집을 공유해서 쓰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요거는 이제 운전자 없이 가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분야의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게 좀 대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술들이 이 크게는 요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내부에는 세부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전공자만 알고 있는 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리학에서는 무인 운송 수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3D 프린팅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첨단 로봇 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소재. 로봇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재가 어떤 소재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뭐 SKT나 LG U+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에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어린 동생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에 들어가는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있는 사람을 비춰지고 그게 아버지의 핸드폰에 전송이 되죠. 그럼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우리 애구나 해서 문을 열어줘요. 어머니의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통신사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IoT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 단위, 전자화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G마켓이나 이런 걸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삼성페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자화폐인데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페이스북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텐데, 페이스북이나 우버, 이거는 차량을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생물학 기술은 뭐 유전학의 혁신,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생물공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되게 높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아이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IQ도 높고, 이런 애를 낳게 해야 되겠다. 그런 유전자를 갖다가 실제로 그 메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그걸 찍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유전학 기술이에요.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것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것들이 서로 합쳐지고 있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각각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D 프린팅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결합하면 바이오 프린팅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생존 가능 배아 내에서 인간 유전체를 만드는 일인데 특정 유전 특질을 지니거나 특정 질병의 저항력이 있도록 설계된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가족력이 뭐 당뇨병이다. 그럼 우리 아이는 당뇨병이 없는 애를 만들겠어 하면은 DNA를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한 20년, 30년 후에 닥쳐야 될 문제들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윤리적, 아니면 종교적, 사회적 문제, 측면의 문제들이 이제 소지가 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미 3D 프린팅 가지고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데 이 인간의 장기를 사람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오래 살게 하느냐. 이제 지금 이미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게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뭐 한 200살까지 산다면은.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소리가 안 되니까 제가 소리가 나는 걸로 로봇하고 인간하고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는 되게 이제 세계적인 검술학자, 이제 검도의 이제 세계적 달인이고, 로봇이 똑같이 이제 학습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배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로봇이 기계공학적인 면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이죠. 이제 전투기의 사례를 한번 좀 보세요. 1960년에는 전투기가 소프트웨어 8%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전투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2007년 F-35는 소프트웨어가 90%에 해당이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무기,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일본의 검도 되게 검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실제로 이제 그 산업용 기계가 나왔거든요. 검수를 할 수 있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계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어떤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이 검사의 검술, 칼을 베는 것들을 다 입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똑같이 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진화하는, 알파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두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전투기에서도 봤지만 60년대에는 전투기,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10%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 이상 가는 게 실제로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소프트웨어 역할이 이제 제조 분야에서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공장 분야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요건 말로 할게요. 지금 동영상이 이제 적절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도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계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계를 다 컨트롤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장 자동화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성 지역에도 요게 이제 유도 실업이라는 데인데, 화성시 내부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해가지고 공장이 운영이 되는데, 점심시간에 공장에 옛날엔 사람이 기계를 보느라고 많았는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인데 모든 거의 기반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벤츠의 무인 자동차.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회사도 하고 있지만 벤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후에는 이러한 차들을 타고 다닐 거예요. 운전사가 필요 없는 차들이죠. 이거는 운전석 옆에 있는 문 쪽에 디스플레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망직종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요거는 이제 한두 대만 만든 그런 컨셉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는 많이 보편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뭐 카톡이나 아니면 구글 맵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익스피디어 같은 호텔 예약 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마드리드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도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공공 주차 공간에도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 바닥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차가 없으면은 그거를 갖다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길거리에 다 있는데 온도가 높으니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통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냄새가 나면은 그걸 갖다가 수거해 가는 대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2016년 1월에 선언을 했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것들이 상호 간에 융합이 되는 부분이 인간이 기존 방식대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자리는 과거에도 이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 블루 칼라 노동자에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 그리고 지금은 연구개발 전문직의 시대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구개발 전문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그러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요 대학들, 한 15개 정도 대학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아마 조만간에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본 교육을 배우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내에.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제 동영상은 좀 중요한 동영상이긴 하지만 설명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CS 플러스 X라는 거예요.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대학에서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건데요. CS 플러스 X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문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공대도 있고 경상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학문들 뭐 예체능도 있을 거예요. 예체능도 있는데
모든 학문들의 기반을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두고 X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직업군이나 학문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CS 플러스 X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미래의 직업군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앞으로 지식 그리고 앞으로 직업에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기반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로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은 미국 쪽의 주요 대학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새로 생기는 분야의 중요한 일자리는 경영이나 컴퓨터 수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 교육 및 훈련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유망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미래 일자리의 구성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점적으로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5에서 10%였다면은 미래 일자리 영역이 43%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역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버라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누군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201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얼마나 빨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버라는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는 이미 소니라는 회사보다 한 6년밖에 안 됐는데 18조 원이 넘는 그러한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저도 우버를 좀 사용해 봤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떤 운전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매칭이 되면은 그 운전자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보스턴 지역에서 탔던 그런 운전자들의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들이 나오죠. 그러면 해외에서도 내가 그 앱에 등록된 카드로 미리 지불하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돈을 거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면은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우버를 갖다가 이제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 형태로 강정호가 있는 피츠버그에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미 6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직업이 생겼죠. 우버 운전사가 1,001만 명이 됐죠. 361개 도시에서 하루에 300만 명의 승객을 태우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사하고의 마찰 때문에 우버가 서울에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버 블랙이라고만 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버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도 뭐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버 이용에 대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내가 돈을 직접 지불 안 해도 내가 운전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버의 운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많이 등록이 돼 있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대비 뭐 그러한 수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 40시간 정도 일하고 일주일 40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부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3D 프린팅 분야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뭐 자동차가 이제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게 2025년까지 제조될 확률이 84%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간이 제조되는 건 76%, 2025년까지. 요게 이제 리서치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제품은 5% 이상이 3D 프린팅이 제작된다. 요게 81%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요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저기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그 주변 돌려갖고 한번 만져보세요.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케이스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는 내 전화번호가 써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배우면은 간단하게 내 케이스는 내 사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내 뭐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내 이메일 일로 주세요. 이제 이메일 너무 많이 갔네.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저기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저는 디자인을 한 게 여기 전체는 입혔지만은 이 속은 팠어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카드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속을 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전화번호를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말을 안 해도 여기 딱 알 수 있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사진 형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니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면은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